지금의 형사법은 피고인의 권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마스크 쓰고 법정에 와서 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러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충격받아요. 판사님 왜 저러세요? 왜 저 나쁜 놈한테 존댓말 쓰시고 반성문 잘 받아봤다 이런 얘기 하시고 제 사건 지금 무죄 판결 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도 할 수 있는 게 의견 진술권 하나예요. 법정에서 의견서를 내거나 손을 들고 판사님 눈치 보면서 겨우 한마디 하거나 이 정도예요. 근데 지금 2025년도의 피해자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용납이 될까요? 안 되죠. 자기의 피해에 대한 예민함의 정도가 이전 세대와 다르게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구체적으로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자. 입법자들이 할 일은 이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형사법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일반 국민들의 그런 감수성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엉뚱한 짓만 하고 계시고요. 수사권 조정이 2021년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지금 올해 민주당이 지금 거의 지금 검찰청 폐지는 아예 그냥 이제 1년 유예, 1년 동안 유예만 남은 거지 거의 확정된 상황이고 하나 남아 있는 거는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보안 수사권 폐지를 어떻게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없앨 것인가 그 기능만 남겨놓을 것인가 이거 하나만 딱 남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변호사님이 계속 지금 그날도 6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네. 정말 피를 끓는 호소를 말씀을 하신 것 같았고 그리고 최근 방송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못다 하신 그날의 말씀이 있다면 여기서 간단히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이 한 나라에 중요하죠. 저도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저는 그 국회의원들이 만든 입법이 그 저의 재판과 제가 개입하는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입법을 난 입법만 했으니까 내일 할 일 끝났다 이렇게 보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법은 살아있고 지금도 많은 국민들의 삶 속에서 그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국민을 대표해서 입법권을 헌법이 정한 귀한 권력을 갖게 됐는데 그럼 이 내가 만든 입법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잘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네 그러면 조금 방향을 틀거나 좀 수정을 하시거나 균형 잡힌 그런 순차적인 어떤 대응책을 주셔야 법이 실현되는 현장이 좀 더 국민 친화적이고 좀 더 정의롭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 입법을 하고 나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4년 전에도 신경을 안 썼는데 그럼 이번에 보안수사권 폐지와 검찰청의 여러 가지 그 조직의 격화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권력 다툼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일반 범죄 피해자, 일반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데 그것이 좋은 쪽이 아니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은 지금 입법이 이런 상황에서 대안은 없을까? 그걸 고심하시는 게 책임 있는 입법자고 국민을 위해서 대표가 되셨다는 분들의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한 사람의 변호사로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을 경험하는 변호사로서는 너무 무책임하시고 너무 관심이 없으세요. 입법했으니 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입법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점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죠. 법은 권력자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만든 모든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그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헌법이 있는 거고 법률이 있는 거고 그리고 형사소송법과 이러한 수사 시스템에 관한 법률은 정말 너무 중요한 법이잖아요. 정의 실현을 우리가 보통 형사법에서 찾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좀 더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능력을 허튼 데 쓰시는 것 같아요. 싸우는 데 쓰시고 자기를 모욕한 기관 짓밟는 데 쓰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법이 많은 국민들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누가 법을 공부해서 고소를 하나요? 그냥 호소를 할 뿐이죠. 그러면 수사기관이 그게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기존 법 시스템이 됐든 판사가 됐든 그 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드릴 게 있고 건드리지 않을 게 있죠. 권력 다툼 하십시오. 정치 권력 그런 거 다투는 거는 그거 어쩔 수 없죠. 정치가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는데 국민을 볼모로 삼거나 국민에게 해가 되는 법률을
그냥 안하무인격으로 밀어붙이시는 것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 변호사님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검찰을 없애는 상황을 보면 이게 예전에 보면 일부 특수검사들이 했던 정치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한 보복성이거든요. 그렇죠. 네. 누가 봐도 보복이죠. 네, 보복성이거든요. 물론 그 부분은 비난을 받아야 되고 그건 고쳐져야 되고 개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요. 근데 그거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건 일부분이잖아요. 아, 그럼요. 뭐 정치 검사가 뭐 5%가 되겠어요, 3%가 되겠어요. 그렇게 뭐 널려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 얼굴 보기도 어려운데 보복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에게 보복하십시오.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다. 그 일반 국민들 건드리지 마시고 일반 국민들이 그 적용되는 그 법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밀어붙이고 계신 것 같아요. 진짜 민생과 관련된 범죄 이런 부분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될 검사 그리고 인권보호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사들은 정말 다수인데. 정말 다수예요. 예. 아니 일선 검사들이 뭐 다 위에 높은 자리만 보고 달려가겠습니까? 검사의 본질적으로 검사의 권한도 수사 권한도 국민을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 본질에 머무르시고 애쓰는 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다수겠죠. 뭐 검사가 천사 같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상한 검사도 있었고 검사의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일선에서 자조하는 소리도 들은 적이 있어요. 검사하기 너무 어렵다. 나는 정말 일반 국민들 도와주려고 검사 됐는데 이런 어떤 정치적 현안에서 투입되고 이러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저보다 기수 어리신 검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것도 잘못되고 힘든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다 없앱니까?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현재 이렇게 그 현장에서 보시면 경찰들의 뭐 실력이라든가 경찰들의 수사의 수사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수사권 조정 이후에 많이 어떤 식으로 좀 변하고 있습니까? 2021년도 그 해 상황은 너무 처참했고 정말 그 불송치 결정문 하나하나마다 이걸 누가 썼냐 도대체 이거를 누가 보라고 일반 국민들 보라고 변호사들 이거 보고 이해하라고 써냈냐 정말 불만이 많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시간이 가면서 경찰에서도 나름 불송치 이런 거를 할 때 좀 더 신경을 쓰겠다 해왔고 그때보다는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교육도 많이 하시고 특히 제가 담당하는 분야인 성폭력과 그 여성 청소년 분야에서는 전담 수사팀이 있고 네. 되게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서 되게 양질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관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왜 합니까? 정치권의 수사는 모르겠어요. 정치권에서는 고소 고발하시고 누구 모욕 주려고 하시고 진짜 저 사람이 처벌받기를 원하셔서 고발장을 냈는가 고소장을 냈는가 의심스러운 사건이 많잖아요. 하지만 일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이 뭐하러 남을 무고의 경우가 아닌 한 내 이웃 사람 내 지인을 고소장 내고 고발장 내고 하겠어요. 진짜 범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힘들게 경찰서 찾아가서 경찰서 갔다는 사실만으로 두근두근 거리면서 그거 써가지고 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목적은 뭐냐면 수사가 잘 돼서 끝났다.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피해 입힌 저 나쁜 놈 유죄 판결 받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판사에게 이 사건의 수사가 어떤 눈으로 비춰질지를 보는 그 피드백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법률 전문가가 아무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고 현실에서도 좀 더 나은 면이 있죠. 지금 검찰이 아예 수사 단계에서 발을 빼게 된다면 그 공소 유지에 관해서 경찰 내부의 철저한 교육과 어떤 그런 포인트를 지적해주는 법률 전문가가 투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 예. 말씀이신 거죠.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변호사님 이 국선 변호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뭐 국선 사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선 사건도 하고 사선 사건도 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뭐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글쎄요 요즘에 뭐 부인을 죽였다던가 뭐 사귀던 여자를 처참하게 죽였다던가 이런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그 피고인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옛날에 아무나 잡아들여가지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서 막 곤장 치고 고문하고 원님 재판할 네, 때요? 자백하게 하고 그게 뭐 지금 서양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형사법은 피고인의 권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절차적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뭐 정말 손톱만한 피해도 입지 않게끔 최종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는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그 마스크 쓰고 법정에 와서 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러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충격받아요. 아니 변호사님, 판사님 왜 저러세요? 왜 저 나쁜 놈한테 존댓말 쓰시고 반성문 잘 받아봤다 이런 얘기 하시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 사건 지금 무죄 판결 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나라 형사제도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의 근대 형사제도가 피고인을 위해 만들었어요. 피고인이 고문받지 않고 억압에 의해서 자백받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절차가 피고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네. 근데 지금 2025년도의 피해자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용납이 될까요? 안 되죠. 황당하죠. 지금은 고문받는 시대도 아닌데. 그럼 피해자의 권리가 어떤 법상 어떻게 발현되고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는 피해자의 권한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선 판사님들도 말씀을 하세요. 아, 피해자가 구속적 부심에 들어와도 되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자나 피해자의 변호사가 들어올 수 있는가를 고심하세요. 왜냐하면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피해자에게 있는 권한은 의견 진술권 하나입니다. 그러면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도 할 수 있는 게 의견 진술권 하나예요. 법정에서 의견서를 내거나 판사님 손을 들고 판사님 눈치 보면서 겨우 한마디 하거나 이 정도예요. 그러면 제가 일선에서 느끼기에는 이렇게 중대한 피해자의 권리의식과 이 자기의 피해에 대한 예민함의 정도가 이전 세대와 다르게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우리 피해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자. 입법자들이 할 일은 이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형사법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일반 국민들의 그런 감수성이 지극히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엉뚱한 짓만 하고 계시고요. 답답해요. 그래서 일선의 판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세요. 자기는 피해자를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법에 규정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조인은 모두 법 조문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조인들의 힘을 피해자를 위해서 실어주시려면 입법자가 피해자가 그러면 어떤 권리를 갖추는지에 법률로서 구체화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법원에선 그래요. 그러면 구속적 부심 심사에 피해자 변호사의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방청석 뒤에 앉혀야 되나? 아니면 당사자 자리에 앉혀야 되나? 이런 게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법조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법의 공백은 시대와 세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거예요. 네. 입법자들은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도 할 수 있는 게 판사님 억울해요 하는 거, 그리고 검찰에서 요구하는 어떤 증거를 피해자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거, 피해자의 사고 이후의 현재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정신과 소견서나 여러 가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 어필하는 거, 이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피고인은 구속되면 성폭력 사건이나 아동 성폭력 사건 구속되면 매일 반성문 써요. 근데 피해자는 어떨까요? 매일 반성문 쓰면 피해자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판사님이 이 반성문을 혹시 진짜로 보시고 선처해 주시면 어떡해요? 무죄 나면 어떡해요? 네, 그러면 피해자한테 우리도 탄원서 씁시다 해서 보내요. 물론 피해자가 매일 탄원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써서 피해자가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고 판사님의 판결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어필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판사님들이 피해자를 잊지 않게끔 이 피고인의 보호에 치우친 법 체계 안에서의 그 피해자를 잊지 않게끔 그런 사실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법부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피해자의 지위를 법률상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법으로 현실화시키셨으면 좋겠어요.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가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재판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참여해도 되고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네, 왜냐하면 피고인은 없으면 재판 진행이 안 돼요. 안 되죠. 거의. 그렇지만 피해자는 없어도 재판 진행이 돼요. 그럼 재판 절차상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현재는. 저는 정말 그 생각을 정말 못 하고 있었습니다. 예.
좀 새로운 시각을 저한테. 그러니까 많은 알려주셔서. 피해자들이 법정에 왔을 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한테 저 잘못을 저지른 나쁜 놈이 왜 이 법정에서 대우받는 것 같지? 저게 존중받고. 네, 존중받는 것 같지? 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충격받으시는 분들 많아요.